첫 번째 이슈는요. 정치권 얘기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이었기 때문에 각 정치권,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이따 아랫부분 봐주시면요. 각 정당의 대표들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 희망의 메시지 들고 현충원 잠배하고 총선의 해가 밝았다.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박명록에 글도 남기고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총선 올인. 총선 얘기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했습니다.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집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를 강조를 했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하면서 총선의 의미들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보겠습니다. 손학규 중도개혁 중심 잡아야 한다. 심상정 원내 교섭단체 이룰 것이다. 정동영 불평등 양극화 해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뭐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협치와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 해가 바뀌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의문스럽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당 대표들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금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된 힘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자, 각 당이 각오를 다지고 있고 총선 얘기, 방진 총선 필승, 그리고 뭐 총선에서 과반수 얻을 목표다. 그리고 총선을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SNS상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정계 복귀 선언문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1시간 정도에 바로 올라왔어요. 국민이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자기들 당 스스로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끌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정계 복귀입니다. 지금 독일 거쳐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 드릴 것이다. 돌아간다. 상의 드린다. 자, 이게 정계 복귀 시사 물음표인데요. 이 정도면 시사가 아니라 복귀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 드린다예요. 상의 드린다. 그런데 조금 더 좁혀보면 본인의 거취, 총선 출마와 관련돼서 무엇을 할지 이걸 상의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게 있는데 과거 영상 좀 불러왔습니다. 보시죠.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단지 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직접 세계 각국의 현장들 둘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정계 뭐 사실 은퇴, 그래서 외국을 떠날 때 그 전에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돌아올 계획 세우지 않았는데 돌아옵니다.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돌아오잖아요.
과연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를 출마할 것인가?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안철수 대표가 예.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비호감도 1위, 압도적인 1위 정치인인 거 아세요? 아, 비호감도가 예. 1위입니까? 호감도 1위는 뭐 이낙연 총리인데 비호감도 1위가 안철수 대표예요. 과거에는 엄청난 호감도를 갖고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 2016년도 예. 총선 때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킬 예. 때 파란을 일으킬 때하고 현재 그 정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예. 그런 상황을 뭐 외부에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오.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 아. 예.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진보의 위장 취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수에서는 저렇게 간마 보고 꽃길만 걸으려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 또 공격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뭐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 얼마나 공간이 이를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예, 일단 안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총선 국면에서 예. 그래도 역할을 좀 하시려면 예. 자신부터 희생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총선을 어디에 출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수도권 격전지에 나가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의심도 전 들어요. 그럼 지금 곳이 제가 과연 조대원 전 원장께 총선을 출마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그 질문 드렸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예, 지금 하시는 예. 거네요. 도대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예. 그 지역에도 수도권 주민들도 수준이 높은데 예. 소위 말해 저분도 그냥 낙하산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그 달리기 좀 하시다가 예. 오셔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면 예. 요즘은 지역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서 예. 그렇게 낙하산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어쨌든 거기 주민들하고 눈물 흘리고 예. 또 한번 기뻐하고 예. 또 아픈 데는 뭔지 이런 거를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예.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의 예환을 알아야지 예. 자기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예. 뭐 다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지역 문제를 풀겠다. 그것도 오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 국면에서 어쨌든 예. 역할을 하시려면 예. 황교안 대표가 큰 통합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황교안 대표가 이 유승민 대표 쪽하고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 쪽하고 예. 이쪽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예. 도리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중도 쪽으로 더 힘을 실어가지고 통합의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라 예 한국당은 왼쪽으로 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주도하시고 나면 다음 국면에서 기회가 한번 오지 그러면 않을까. 한국당과 손을 잡으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유승민 뭐 이제 예. 황교안 이 통합 국면에서 예.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이 중심을 보수 대통합의 힘을 합치셔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시다 보면 예. 현재 그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도 많이 예. 흔들리고 있고 특정인 그러니까 뚜렷한 보수권의 대권 조작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역할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한국당과 손을 잡아야 역할이 생기고 그래야 대선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작은 질문을 드렸군요. 지금 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옆에서 좀 빙그랗게 미소를 지고 계신 김태 이사님.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와서도 역시 어떤 총선과 관련된 역할을 할 텐데 혹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예. 다시 비겁한 정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겁한 정치요? 이렇게 판단해 볼 오늘 수가 안철수 전 있겠습니다.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예. 왜냐하면 여지껏 예. 한 정당을 창당했고 당대표까지 했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아마추어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좋은 효과를 내고 창당한 정당의 예.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예. 지방선거가 기본입니다. 지방선거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함께 창당했던 정치적 동지들의 정당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인데요. 그 지방선거에서 전쟁터에 나아간 우리 전우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예. 이제 총선에 앞두고 다시 예. 돌아와서 또 정치에 기여하고 예. 그 기여한 몫으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예. 또 하나의 그 정치의 길을 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이것은 비겁한 정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처음 기사에 각 정당 대표들이 총선에 대한 각오를 뭐 다졌다, 현충원 참배했다 이런 내용 쭉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의 정당들은 어느 정도 뭐가 갖춰지면서 총선 준비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안철수 전 대표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지금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이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어제도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불출마합니까? 아니면 뭐 출마하면 종로 출마합니까? 자꾸 나옵니다. 질문이요. 그러나 입장 안 밝힌 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요.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질문도 나왔으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도 있고 내 친구 K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인물들이 과연 이 시대, 지금 흐름에 맞는 것일까? 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거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당이 어느 곳이 취약한지,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임팩트가 있을지 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건 뭐 그냥 기다려달라.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예. 황교안 대표 무슨 선택을 할까요? 요 불출마 아니면 출마하면 어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불출마는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저는 불출마보다 더 예. 중요한 게 당 대표직에서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그 않느냐. 뭡니까 그건? 예, 조국 장관은 예. 광화문에 광장의 힘으로 예. 사실 바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계속 이어지는 거는 광장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통합하려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려면 저는 황 대표가 예. 이번 연말에 예. 그 4+1에 완전히 당한 거는 예. 내 전략 부재의 내 책임이다. 예. 그래서 저는 당대표 사퇴하고 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저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최근에는 비대위가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더 세게 본인의 살신성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계속 황세모라는 별명대로 예. 그냥 세모 모습만 보이지 않느냐. 어.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했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 전 대표 보고 유아무개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 얘기도 하고 공천관리위원장, 또 내 친구 또 K, 뭐 이렇게 또 뭐 되었습니다. 보수 유튜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예. 약간 좀 비하하는 모습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장 그런 두 사람 한 사람은 또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 전 예. 대표가 지난번에 통합 조건 3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첫째는 탄핵 인정하라. 두 번째는 개혁 보수다. 예. 세 번째는 새 집을 짓자. 예. 3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막연하게 보수 대통합하자. 좀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금 복귀하면은 예. 정계가 급류를 타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중간이잖아요. 중간. 예. 지난 대선에 21% 예. 표를 차지한 지금 대선 비호감 1인데 그거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에 예. 뭐 안 보이니까 비호감도 예, 그렇지 예. 오면은 또 확 분위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예. 모든 거를 좀 던질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던져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뭐 총선 출마하고 어디 갈지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 관련 주제가 있는데 다음 기사는요 빈칸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상황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패널 네 분께서는요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힌트가 3글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지금. 자, 앞에 준비된 판넬에 추정하신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힌트 자체가 그냥 기사를 읽어드린 게 힌트입니다. 자, 무슨 황교안. 이달 내 보수통합 띄웠지만,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 안 한다. 보수통합 문 열려 있다. 이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그러자 분석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리더십 속에 통합을 재점화시키는데 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만회하려고 이 통합카드 또 던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 그러나 막상 핵심 파트너로 그동안 꼽혀왔던 새 보수당은요, 시큰둥합니다. 아까 윤영걸 전 대표님 말씀하셨죠. 어제 유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보수당 내부에서도 약간 불쾌하는 분위기도 또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쓰신 분은요,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황교안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러면 한 분씩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표현이 있는지.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모르세. 그러면은 모르세 황교안 보수통합 띄웠지만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예. 국회 내에서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좁아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 때까지만 해도 뭐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뭐 막아서는 모습이라도 제대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예. 그 공수처법 통과할 때 보면 아예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경우는 사실 황교안 대표 취재 들어오면서 예.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예 포기하고 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기 예. 때문에 최소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었던 부분조차도 못 반영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협상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실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도 그래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들을 아예 전혀 예. 입장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게다가 지금 저는 좀 놀랐던 게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의 저 목사님이 거론이 된다라는 게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 맞습니까? 그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지금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분 그냥 맞습니까? 목사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목사로만 돼 있는데 예. 그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찌 보면 그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찌 보면 보수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본인이 얘기하는 보수통합과 진짜 주변의 범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거 예. 너무 다른 상황인데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세 황교안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듯한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좌향우 황교안이다. 지금 상황이. 설명해 주세요. 정치는 예. 그 실력 이전에 용기다. 이 머리로 아는 거를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예.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예. 결국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게 정치인데 예. 이 사실 한국당이나 많은 지금 의원들이나 위원장들도 얘기를 해보면 예.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 대치 국면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만 결국은 공천 국면에서 찍혀서 공천을 못 받을까 겁이 나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지금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서 중도로 결국은 예. 가서 이 통합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뭐 광화문에 내일 모레도 곧 나가지만 내일 나가면 그 지지층들이 수만 모여서 뭐 수십만 모여서 연호해주고 하면 이걸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입으로 하는 말과 결국 그 행동이 보여지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정책이나 행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당도 어렵고 황교안 대표도 어렵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는 바라보는데 행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추정하신 정답 들어봤는데 저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정답보다 지금 설명하신 이 정답들이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훨씬 괜찮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답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뻔하고 단순한데 지금 앞선 두 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약간 뭐 이미 답을 쓰셔서 힌트가 안 됩니다만. 자, 이번에는요. 김태희 이사께서는 사오정. 왜 저 표현을 쓰셨는지 떠오르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신문에
머릿 기사로 예. 사오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사오정 그렇겠죠, 황교안이라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국민들이 예.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1야당의 예. 대표로서는 예. 딱 사오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예. 전국에서도 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는 지역구 당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 좋은 후보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예. 그러면 비례대표 몫이라도 챙겨서 좋은 후보들을 예. 인재들을 영입하고 예. 그리고 당에 힘을 갖도록 추스릴 수 있는 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비례대표라도 당선시켜서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몫을 챙겨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해서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패착의 연속이었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오정 황교안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패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십니다. 굉장한 전략적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영걸 전 대표님, 신중한 황교안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도 신중하다. 굉장히 예. 이 말 쓰느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분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좀 더 과격하게 좀 비판 좀 하고 고민을 싶은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연말에 사실 예.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예. 그런 당 대표를 너무 비난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냥 신중한으로 했지. 사실 속마음은 무책임 황교안이라고 쓰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교훈이 뭐예요? 예. 힘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것도 관철하지 못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힘 없는 그 전략의 대표 예. 총수가 예. CEO가 황교안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읍참마속은 김도 그 밑에 예. 실장도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왜 읍참마속을 하죠? 예. 자기 목부터 치하죠. 어. 읍참마속은 제갈량이 예. 그 마속한테 책임 묻고 예. 한 거잖아요. 목 친 거잖아요. 예, 예. 마속 치면 안 되고 제갈량이 자기 목 황교안 쳤어야죠. 대표는 본인이 친 거 아닌데 내가 친 거 아닌데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저는 황교안부터 예. 스스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아. 그리고 지금 보수 대통합은 예. 지난 11월 달에 얘기해서 원유철 의원한테 맡겼었는데 예. 지금 벌써 2달 넘었는데 아무 예. 결과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너무 자꾸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중도가 무당파가 예. 적게는 40% 많으면 예. 60%까지 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고 그 중간이 많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빨리 저는 중간으로 와야지 살 길이 있는데 예. 지금 정광훈 목사 뭐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분 정답 카메라 한 건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쇠, 좌양우, 사오정, 신중한. 무책임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신중하게 신중한을 쓰신 윤영걸 전 대표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황교안. 이달 내 보수통합 띄웠지만 정답 보여주세요. 위기의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위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네 분 패널 쓰신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신문의 원래 제목은 위기의 황교안이었습니다. 약간 좀 허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을 보시고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에 가겠는데요. 이른바 오픈북 논란일까요? 논쟁일까요? 지금 이 오픈북을 두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격론을 벌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진중권 교수는 전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전 교수 하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그냥 교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만 어제도 방송에 출연해서 격론을 또 벌였습니다. 이 오픈북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유시민, 조국 아들 시험은 오픈북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깜찍하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이런 표현도 여기 써놨네요. 푹.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헛웃음이 나온 겁니다. 이분 개그 늘었네. 변명 참 앙증맞아. 그래서 깜찍과 앙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기소 놓고 신경전, 유시민 오픈북 온라인서 논란, 대리시험 가능하다는 거냐, 뭐 황당하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북 시험 알바 구함 뭐 이런 조롱 이런 반응도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두 인물이 얘기한 게 조금 더 요약이 돼 있습니다. 조국 아들 접속해서 본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참고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자 진중권 교수 개그 감각이 무르익었네요.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자, 이 기사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픈북 시험 명백한 부정행위. 그러니까 이게 학계 쪽에 계신 분이나 이런 거는 이건 부모가 도와준 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온라인 시험 친 조국 부부 검찰 마구잡이 기소 이런 비판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4개월 동안 수사해서 찾아낸 게 겨우 이거냐 이런 비판도 지금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픈북 자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도덕성과 관련돼 있다. 이런 지적도 또 같이 나오고 있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집 컴퓨터에서 이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국 교수가 아들한테 답을 가르쳐 줬거나 대신 온라인 시험을 봤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이건 뭐냐 하면 그 집에서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예.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최강욱 비서관하고 조국이 함께 짜고 위조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게 좀 깜찍한 거고요. 예. 참고사항이라 그래서 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한인섭 교수는 실명을 기재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놨어요. 이게 검찰이 되게 띄우고 싶었던 거죠. 이게. 자,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이쪽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픈북 시험이래요. 이분 개그 감각 무르익었다. 변명이 참 앙증맞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북 시험은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얼마나 공부 많이 한 부모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이 대목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요. 유현영 대표님. 예.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 그거 문제 없다. 부모 참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서 이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그러면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사안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닌 다른 내각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다음 어떤 다른 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든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밝혀졌어요. 논란이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상당히 논란이 된다고 봐야죠. 예.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오픈북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예. 오픈북도 이제 과제물 내는데 예. 오픈북은 뭐 서로 상의해서 할 수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예. 시험인데 책은 보고 자료는 많이 참고하되 예. 그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건 부정행위거든요. 사실 오픈북 시험이지만 이게 네. 인터넷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시간 제한 로그인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있어요. 자료를 충분히 예. 활용해서 자기 힘으로 예. 문제를 풀으라는 게 오픈북이지. 오픈북이 책 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랑 해서 예. 앞뒤 반씩 나눠서 문제를 풀어줬다. 이거 명백한 부정행위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검찰 기소가 깜찍했다는 그 해명이나 뭐 도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어제 아니냐.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했는데 사실 검찰 공소 내용일 뿐이다. 그 검찰 공소 어떻게 다 믿나? 뭐 이런 취지의 반응이었어요. 뭐 검찰 공소가 다 맞는 건 사실 아니죠. 예. 그 재판정에서 뭐 예. 그 판결이 나야 예. 봤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면은 오픈북이라지만 부모가 직접 도움을 주고 문제를 풀어줬다면은 이건 뭐 명백한 부정행위고 예. 이 부정행위 이걸 떠나서 예. 그래도 한때 정의와 개혁의 아이콘인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12가지 혐의가 있는데 예. 그 하나하나가 사실 다 작다. 뭐 청와대에서는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었는데 예. 쥐 한 마리 뭐 나갔다는데 깨알 같은 비리다 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절치 못한 말이죠. 그 청와대에서 그 검찰 공소장에서 직접 예. 대해서 얘기해 옳다고 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예. 태도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층이나 예.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반성하고 저 억울한 게 있으면은 법정에 가서 좀 제대로 밝히자 뭐 이런 태도가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안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4개월 동안 이루어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기소까지 이루어졌어요. 불기소 기소가. 그런데 나온 사안들 보니까 4개월 수사에서 이런 걸 캐낸 건가? 뭐 이런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수사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돼서 한 수사였죠. 예. 그러니까 8월에 2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예. 거였고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예. 11가지 혐의이고 그중에는 뇌물도 있고 예. 뭐 부인과 관계없이 별도의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것으로 기재된 범죄들도 있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이 못했어요. 저는 안 했다가 아니라 못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사안 가지고 영장 청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1가지 범죄가 있고 그 안에 뇌물도 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보긴 그렇지만 네. 600만 원의 매간 매직,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거가 마치 매간 매직인 뇌물의 것처럼 혐의가 액수가 600만 원이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예, 보내줬다라는 식의 공소장이라면 예. 사실 뭐 조 전 장관이 실제 그런 부분에 정말로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법적으로 과연 이걸 비난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따져볼 분들이 예. 많을 뿐더러 예. 적어도 이게 법 원칙이라고 할 때 그 법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비례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에 이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 과연 거기에 상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기소권, 특히 이제 그 인터넷 시험 그런 걸 보고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태 수사를 한 거냐. 아까 지금 이제 인터넷 예. 시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많은 얘기들은 예. 사실은 다 중간에 예. 피의사실 공표 안 했다고 하지만 알려졌어요. 예. 근데 딱 들었을 때 야, 뭐 이렇게 아빠가 시험까지 대리인 쳐줬어. 그러니까 범죄 여부를 따라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하필 또 공소장에는 그거는 또 새롭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성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좀 비난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거가 또 마지막에 근데 이게 히든카드였다면 참 이거는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니 네 달을 했는데 뭐 이런 거가 혐의네 이런 쪽이 있고요. 한쪽은 아니 이런 것까지 조국 전 장관은 아들한테 챙겨준 건가? 근데 그동안 뭐 아들 입시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분노하시는 또 한쪽이 있고 아무튼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른바 가짜 인턴 증명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조국 청탁 수락한 인사가 공직기강을 맡는다. 공정정의 외친 청와대의 또 다른 도덕적 상처 아닌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 로펌에 재직할 때 그 로펌 근무할 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은 그게 허위라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청와대 입성했다. 그리고 당시 인사 검증은 조국 전 장관이 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또 이것도 공소장에 있는데 아무튼 이것 여러 개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경찰의 검찰 간부 150명 3평 수집을 지시했다. 지금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검찰 인사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청와대가 대비한 듯한 분위기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달 중순 검찰 고위 인사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와 검찰 갈등 속에 파격적 인사가 예상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 경찰을 통해서 검찰 간부에 대한 3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경찰의 검사 3평 수집 지시, 윤석열 인사를 통해서 손발이 잘리는 건가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력인데 임명됐습니다. 7시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무시도 참석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듯하다. 이런 상황에 이 검사 3평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원 전 의원님. 경찰이 검찰 쪽 3평을 수집하다. 이거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기가 있거든요. 예. 이 시기가 되게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죠. 검찰과 경찰 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지금 뭐 날선 말을 오고 가고 예. 그다음에 조직에 사활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반대쪽에다가 야, 평가를 해. 검사들 이제 상대 쪽 싸우고 있는 쪽하고 예. 쪽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이게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를 보면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 검찰을 몰아세우는 지금 구도가 돼 있는데 그걸 다르게 또 얘기해 보면 검찰이 그만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지금 뭐 서울대 동문들이 저기 재학생들이 예. 투표를 해가지고 예. 현재 가장 그 자랑스러운 동문이 누구냐? 1등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3등이 진중권이고 예. 그럼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누구냐? 86%가 1등이 조국이에요. 그다음 2등이 유시민이고 예. 이게 세평하고 예. 이게 이제 진짜 이 바닥에 있는 세평인데 이거를 과연 경찰이 그대로 전달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평 조사를 한다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뭐 그런데 지금 예. 그동안 해온 행동을 봐서 예. 알겠지만 예. 지금 사실은 검찰의 정기 인사도 2019년 7월 달에 하고 난 뒤에 대규모 예. 인사해놓고 예. 6개월 만에 지금 또 인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가 다 예상하지만 예. 이번에 이 윤석열 수사 라인에 있는 예. 그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 수사해온 수사팀들을 전부 다 대폭 물갈이 할 것이다. 싹쓸이해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권에서는 예.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예. 사람들을 다 갈아치워서 좀 편할지 몰라도 예.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부딪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까 보자 약간 좀 공소장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 뭐 늘 이 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봤지만 예. 뭐 조국 장관도 그렇고 공정을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예. 내 아들만 소중해. 예. 이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지만 예. 늘 내 편만 중요해. 내 편이면 어떠한 불의가 있더라도 이게 드러나서 정말 사법 처리 받을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이 정부는 막고 중용한다. 이게 뭐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희 이사님. 사실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럼 검찰 인사가 사실상 예고가 됐었어요. 대대적으로 뭔가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한 불신이 굉장히 깊잖아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불신이 깊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에 대해서 도전한다. 이런 아마 인식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그걸 많이 느끼셨을 그리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수석수석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뭐 도저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가 예. 개입을 해서 검찰이 뒤흔들려고 했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예. 발언을 보면 예.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장관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협의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견을 듣는 것이다. 예, 예.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평 수집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을 언론에 이렇게 기사가 실리도록 한 것을 보면 검찰의 판단. 그러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인사 자료를 예.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를 할 텐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정부 측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어. 얼마나 정확한지. 예. 그리고 이게 세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또 하나는 비사실 역시 그렇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반영의 의견서를 의견을 냈는지 예. 안 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엄중한 의사표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요. 청와대가 검찰을 향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걸로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앞서서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까? 이 물음이 또 들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예.
어떤 정치적인 견해보다는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중립성을 잃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 눈치도 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 판단에서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발언에서 보듯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이 예.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예측이 많지만 예. 저는 검찰이 허술한 공소장 예. 그리고 판사도 공정성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심각하게 예. 검찰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예. 그 문제점을 일으킨 검사들을 저는 갈아치우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가서 법정에서 판결로서 검사들에게 책임을 예. 지을 수 있는 그런 배포도 정권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 이런 중에서 판단을 뭐 해봅니다. 검사를 이렇게 뭐 바꾸거나 갈거나 그게 그렇죠.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봐서 예. 재판에 법원의 가서 판단에 어떻게 맡기는. 하는지 보겠다. 예, 이렇게도 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후 폭풍우는 예, 더 클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 당시에는 어떻게 중립적으로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수사 잘할 걸로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검찰 조직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불신이 생기고 말았다. 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 분석도 참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제 기사인데요.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이건 영화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되게 것 같은 내용인데 보시죠. 웰경제입니다. 곤 전 르노 자동차 회장입니다. 까르로스 곤입니다. 곤 아내가 작전 짠 성탄절 탈주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기 상자에 숨어서 전세기로 일본을 탈출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 전 르노 회장은요, 회사 자금 뭐 유용 등 회사 돈 유용 이런 혐의로 일본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 거액을 내고 보석 상태에 있었거든요. 풀려난 겁니다. 보석은 그냥 감옥에만 없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런데 탈출했습니다. 일본을 벗어나서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첩범을 뺨치는 도주 어떻게 일어났나 보니까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해서 집에서 성탄절 맞이 만찬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자로 용병들이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악기 상자에 숨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레바논 공간에 잠시 은신한 뒤 도쿄보다 허술한 오사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 편을 타고 31일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요. 전세기는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공항 가면 다 뭐가 검색 받잖아요. 근데 전세기 탔습니다. 뭡니까?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겁니까? 여권 관리한 변호사 등도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 고은 전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황당하다. 나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곤 자택 음악회 꾸민 후 콘트라베이스 가방에 숨어 탈출. 첼로보다 큰 대연악기. 사람이 능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이걸 용병들이 이제 들고 나간 겁니다. 집 밖으로. 여기 보면 아내 캐럴이 전체 작전을 지휘했다. 대단한 아내입니다. 대단한 아내. 자가용 제트기 일본 빠져나갔고요. 출국 기록도 없습니다. 여권 위조한 듯하다. 일본이 완전히 당한 겁니다. 터키 공항의 경우에 레바논에 입성했다. 일본 정부 레바논 정부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레바논 대사관에 잠깐 들렸다 갔으니까요. 레바논은 곤 프랑스 여권으로 입국했다. 이런 얘기가 나서 지금 이거 외교 문제까지 갈 상황입니다.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거 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놓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완전히 사법에 구멍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영화화가 돼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화가 될 것 같기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예. 르노가 이제 프랑스 회사잖아요. 예. 프랑스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예. 처음에는 일본 닛산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곤이라는 회장이 경영 개혁의 뭐 전도사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20년간 경영을 잘 했는데 예. 이 닛산에 이제 합병하려고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볼 때는 우리나라 닛산이
토요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예. 프랑스 회사한테 우리가 흡수 합병당하네.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그 자존심이 좀 반감이라든가 상할 수도 있겠네요. 또 일본 정부 예. 아베 수상부터 그 예.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그 외환은행 넘긴 예. 그 회사 있잖아요. 예. 론스타. 예. 론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예.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곤이 20년간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봉급을 많이 가져갔느니 회계 부정을 예. 했느니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 했는데 재판 아마 15년 정도를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큰 죄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예. 또 일본에서도 또 사법적으로 굉장히 좀 탄압을 했던 것 같아요. 면회도 잘 못하게 하고 계속 했는데 보석을 기화로 해가지고 예. 또 카를로스 곤도 레바논 또 부인도 레바논 쪽에 예. 상당히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바논 정부 협조를 얻어서 예. 국제적인 대탈출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일본 정부로 봐서는 망신 중에 대망신이죠. 버젓이 예. 나가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전세기를 버젓이 띄우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리고 많은 짐도 가져갔을 텐데. 카를로스 전 회장은요, 일본 사법제도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뭐 죄를 진 거는 맞는데 이렇게 탈출했어요. 한때는요, 경영의 귀재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요, 탈주국의 귀재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탈주국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엄청납니다, 정말. 자, 이번에는요, 사진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분 아시겠죠? 교황입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인데요. 지난 31일 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악수도 하고 뭐 환호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가볍게 악수하는 동안 어떤 한 분이 손을 이렇게 확 끌어당겼습니다.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흔들고. 옆에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고요. 나중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교황께서 약간 화를 냈다. 좀 심하다. 이게 팬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도의 마음입니까? 아무튼 좀 지나친 모습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사진이 오늘 좀 실렸어요. 저희가 이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지난 30일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죠. 보시죠. 보시면요. 저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화를 냈습니다. 교황이. 왜냐면요. 좀 지나치게. L'amore ci fa paziente 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그래서 오늘 이제 신분들이요, 이런 사진.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은 막 당기고 하니까 이 교황께서 이렇게 손등을 치면서 그만 놔라. 뭐 아마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약간 좀 불쾌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진이 좀 주목을 좀 끌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재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양지열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이춘재, 죽으려 산에 가다 초등생 마주쳐서 범행을 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다가 산에 가는데 웬 초등학생이 보인 거예요. 근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1989년 화성 성폭행 살인 이거 자백을 했는데 왜 범행을 저지르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8차 사건, 그 논란의 8차 사건. 지금 사실상 검찰, 경찰 다 거쳐서 이게 진범이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그 원래 진범이라고 알려졌던 분이. 그럼 이것도 이춘재가 한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서 기울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대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까 혼자 있더라. 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발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발적. 근데 경찰은 이거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이춘재 일부 사건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진술 신빙성 조사다.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성 초등생 그리고 8차 사건 자백하면서 죽으려고 산에 갔다 초등생 만났다 집에 가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범행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저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는 다 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20년 정안의 복역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인지를 할 겁니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반성하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정말 인면수심이죠. 이런 거는 범행을 자백했다 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변명은 그나마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과정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충동이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주제가. 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게 지금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 동시에 경찰에 대한 책임 전가의 내용도 약간은 있어요. 책임 전가.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나는 법률을 기획하지 않은데 집문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다. 아니, 사건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 집문이 열려 있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본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나마 생각이 낼 수 있는 본인의 자기 변명이 예. 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여론 분위기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20년이 지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누구도 정말 극악무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예. 이만큼이라도 좀 변명되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김태희 이사님, 지금 본인이 우발적이라 주장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산에 가는데 초등생이 있더라. 그래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하나는 집문이 열려 있었어. 들어가서 보니까 혼자 있더라. 그래서 범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발적이거나 아니걸 떠나서 이게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예. 어떤 지금 이춘재 관련된 보도를 계속해서 예. 지켜보고 있으면 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범죄 욕구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늘 그 살인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예. 이춘재에게 희생당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죠. 이유도 모르고 그분들이 이유도 없습니다. 예, 피해를 당하게 된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이분은 수감돼서 다른 범죄로 인해서 수감 중에 이 사건이 밝혀졌지만 예. 앞으로 우리 교정 당국이나 법을 집행하는 예. 사법 당국이 이런 범죄자들의 행위가 단순히 처벌보다는 예.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신과 치료와 그리고 이런 범죄 충동 욕구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하나마나한 뒤늦은 후회입니다만은요. 그 당시에 좀 빨리 이런 충동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좀 막았었으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마나한 후회입니다. 사실은 다 지나가서. 자, 이번에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요. 언론들이요. 아침부터 신년사 나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도 신년사 나오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했거든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요. 그에 앞서 나흘 동안 전원회의라는 걸 했는데 그 회의 내용만 소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요. 근데 그 매체들이 소개한 내용에 심상치 않은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새 전술 무기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입니까? 아니면 압박입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새 전술 무기가 뭔가 궁금해지거든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아직은. 그냥 추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거에 뭔가 추가되는 게 뭔가 추정해보니까 몇 가지 좁혀지긴 합니다. 첫째가요.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금까지는 이 SLBM을요. 무슨 바지섬 같은 데에다 놓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실제 잠수함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요.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 위주로 시험 발사했거든요. 고체 연료는 이동이 편하고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요,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통상 쏘올리면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한 곳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떨어질 때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곳곳에 떨어지잖아요. 이거 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전술 무기를 목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육성 아닌 당 전원회의 보고 형식으로 뭔가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뭐 이게 위협이라고 지금 여기 분석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계된 건 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죠. 남측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작년 신년사에서는 전체적으로 24번 정도 남한 얘기를 했어요. 남한 얘기를. 근데 올해 신년사가 없기도 하거니와 이 전원회의 보고 형식이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그리고 지난해 경우는 많은 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하면서 뭐 남녘에 계신 무슨 뭐 동포 여러분 이런 류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우리를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미국 얘기만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년 돌파전을 벌릴 때 대한 혁명적 노선을 전명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We're hopeful that the Chairman Kim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He'll choose peace and prosperity over conflict and war. I saw that reporting. I hope he doesn't go in that direction. Look, he likes me. I like him. We get along. It was done in Singapore, and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So we're going to find out. But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네, 조대현 전 원장님.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의 촉진자 역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끌어간다. 그리고 중재 좀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나온 전원회의 보고 형식, 장문의 형식을 보면은 우리 측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고의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가겠다. 이른바 통미봉란 뭐 이런 거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요. 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원래 진보 쪽 정부가 들어서면 예.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 선의는 예. 뭐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군대 있을 때 늘 우리가 예. 전사 시간에 배운 게 이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불태를 한다 그랬거든요. 예. 현재 보면 미국도 지피지기가 안 되고 우리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 게 북한이다. 협상술에서는 북한이 가장 앞서고 있고 예. 이제는 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당연시되고 그걸 갖고 이제 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예.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이 군축을 하자. 이제는 뭐 핵을 없애고 말고가 아니라 군축을 하자. 예. 군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핵을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게 현실이다. 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끊임없이 뭐 북한하고 예. 북한 위협 속에서 전쟁의 예. 위협 속에 산다고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좀 현실성 있는 예. 이 북한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 예, 그 시기가 됐고 더 늦추면 예. 이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태 이사님, 어제 이제 전원회의 보고 형식의 사실은 상당 부분은요 북한 내부의 얘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는 얘기 실토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례가 없는 위기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계속 전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전원회의 그 결과 보고 예. 전원회의 보고서 형식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1987년 중국의 등소병이 현대화 노선을 선언했던 키워드하고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이런 쪽을 보면요. 네, 그래서 경제발전 집중 노선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그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 협상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 김정은이 이 집권을 해서 북한을 경영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느낌을 받습니다. 견딜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경제적인 여력이 많이 생겼다고 보고 과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긴 거다. 그러면서 위기라, 경제 위기니까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고 하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할 것이라고 근데 미국과의 봅니다. 관계가 풀리고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그 경제 발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이렇게 경제 봉쇄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늦추지 않는 북한의 힘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탄핵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북미 회담의 평화와 그다음에 핵무기 해체에 관한 답일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주면서 느긋하게 이 협상을 더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이 지금처럼 뭐 적대시한다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강수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와 미국과 북한 다급한 건 누구고요? 느긋한 건 누굴까요? 지금 이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일경제입니다. 수출 10년 만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살아나도 가시밭길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10.3%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올해도 위기감이 여전하다. 여기 보면 뭐 유화 철강 뭐 이런 거 뚜렷한 호재가 없고 자동차도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 뭔가 좀 이 변화 시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 그동안 우리 경제 이끌어왔는데 일러야 2분기에나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미중 분쟁 일단 봉합됐지만 2단계 합의 이거 쉽사리 예단이로서 언제 또 뭐가 잘못될지 모른다. 걱정된다 이겁니다. 변수가 많아 시계 제로다. 우리나라 원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조금 흔들리고 있다.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1월 2일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